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 빈 배소빈입니다. 최근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7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군 장성 출신이신 신원식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저희가 처음 이 자리에 초대해서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보면은 이 유난히 예. 보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보면 사실 보훈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이렇게 보훈을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뭐 정상적인 나라. 네, 왜냐 보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알려진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실천하신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 나름대로 철학을 평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은행으로 볼 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은 보훈은 사실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의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네. 같은 안보 환경이면 결코 앞으로 뭐 과거도 녹록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녹록지 않은데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네. 보훈에 보훈을 계기로 한 네. 어떤 국민 정신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식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예측해 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결국 나라를 지킨 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보살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현 미래 세대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네,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오겠죠.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지난 17일에도 이제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 네, 네. 130여 명을 네.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네. 특히나 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네. 일일이 악수를 하는 모습이 맞아요. 참 네. 눈길을 끌었죠. 예,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그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겠죠.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네. 그분들에게 선물을 줬지 않았겠느냐. 아, 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네. 아마 그분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주변에 알리고 친지들한테 자랑도 하실 텐데 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둘이 겹쳐서 네. 본회에 대한 어떤 인식을 또 바로 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큰 지금 뭐 관심사들 중에 하나가 예.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인데 네. 이게 사실은 전 정부 때는 이게 무슨 이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을 했다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뭐 북한이 사과했다 이런 거에 강조점을 두다가 지금 와갖고 완전히 다시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런 얘기고 또 시신 소각한 것도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거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거 청와대에서 이 사건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저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단지 네.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뭐그 뒤에서 수사도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한 것은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도대체 왜 월북으로 결론을 낸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조금 간략하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네. 그래도 기억이 또 희미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9월 21일 새벽 2시 02시에 이제 실종이 된 것으로 네. 됐고 그 한 약 40시간 이후인 9월 22일 9시 밤 9시 40분에 네. 피격당하고 10시에 시신이 소각된 거라고 네. 하면 네. 40여 시간의 이제 맞습니다. 과정에서 맞습니다. 네. 이분이 해상을 떠돌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일단 정부 부처가 그 실종난 해난 조난 사고인데 네. 재난 사고의 매뉴얼에 입각해서 전혀 조치를 안 했어요. 아, 네. 그 관련된 법규는 네. 뭐 해양법 조약 등을 포함으로 해서 국제법이 한 10가지가 있고 국내는 해사안전법 등 국내법 4가지, 육사합의 등 남북협의 3가지, 그럼 17개의 관련 그렇구나. 근거가 있어요. 아, 예. 그러면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탐색구조 전략, 그거는 정부가 했습니다. 네. 그거 외에 뭐 해야 되냐면 우선 전파를 해야 돼요. 정부 관련 기관 내 전파를 해야 되고 네. 뭐 가상 통신망을 통해서
근처의 모든 선박에 대해서 알려야 아, 되고 이분이 실종됐다. 그렇죠. 아, 네. 그다음에 우리가 대개 보면 채널이 남북 채널이 많습니다. 네, 네. 네. 적십자 채널도 네. 있고요. 청와대 직통 라인도 있고 네. 통전부하고 국정원 라인도 있고 통일부 라인도 있고 그렇죠. 국방부의 남북 군 통신선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군정이 그러니까 유엔사를 통한 또 아, 네. 한 번도 북한에게 실종자가 발생했으니 좀 같이 추적에 같이 참여하자 유의해 달라. 더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영상 정보로 넘어간 것을 그 22일 날 대체 오후 5시 30분쯤 3시 30분쯤 발견했지 네.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3시간 후에 보고하고요. 그랬으면 네. 그 사실을 적시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못지않게 언론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신에도 공개하는 겁니다. 네. 그랬으면 북한이 못 죽이죠. 그렇죠. 이런 조치를 일단 하나도 안 했고. 어. 아, 그리고 대통령- 그때 예. 뭐 북한하고 직통라인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나중에 전통무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왜 아무 가동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국정감사 따진 게 이렇게 확인을 다 했어요. 네. 하나도 가동 안 됐어요. 그러면 북한이 그때 그래 뭐 남북 군 통신선은 그때 북한이 거질러 그의 유월에 단절됐다 어쩌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절은 끊은 게 아니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전화를 안 받든 계속 해야죠. 네. 네. 그걸 안 하면 언론에 공개해서 네. 청와대 대변인이나 그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사정으로 네.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데 네. 빨리 해상에서 그분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빨리 일단은 네. 구조해서 따뜻한 음식과 해주기 인도적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뭐 이런 방송을 하고 CNN이나 외신 불러서 한번 했다고 그러면 북한이 못 죽이죠. 그리고 그렇죠. 필요하면 그 잡혀 있는 영상을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어. 그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도 3시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런 지시도 안 했고 네. 네. 그다음에 밑에 참모들이 이렇게 합시다 건의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네.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제일의 가치인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 네.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데 대한 면책. 네. 면책으로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나중에 전통문 나중입니다. 네. 처음에는 자기 잘못을 그거 하려고 9월 24일 날 네. 발표하면서 은근슬쩍 이걸 흘린 겁니다. 어. SI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이 죄송합니다만 참 멍청한 게 네. 우선 탈북이 그 했다는 증거가 SI 그 북한끼리 네. 병사들끼리 주고받은 네. 북한 군인들끼리 주고받은 통신이니까 네. 그것은 굉장히 그 우리 공무원이 힘들고 거의 죽음 직전에 간 그렇죠. 상황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월북이라고 한 것도 우선 확실한 증거로 채택이 안 될 정도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걸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도 안 되는데 흘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분이 실족을 해서 떨어졌건 또 다른 이유에서 바다에 빠졌건 네. 네. 막 그 당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극단적으로 탈북을 했건 네. 월북을 했건 구조하는 데 영향을 끼칠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구조를 해야죠. 간단히 우리 이해가 국민들께서 한강 교량 위에 가끔 자살하시겠다는 분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안 구합니까? 저분은 자살할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구해도 된다? 그렇죠. 이건 존중해서 아니죠. 네. 그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핑계 면피를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저는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좀 이상한 건 그거예요. 네. 아니 불과 몇 시간 후에 유엔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연설을 해요. 네. 근데 녹화를 한 걸 이제 방송하는 거죠. 네. 근데 만일 제가 유엔에서 제가 제 방송이 나가면 잘까요, 안 잘까요? 못 잘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자죠. 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후인데. 근데 주무셨대요. 아니, 유엔 연설 안 보셨나요? 그럼 자기 연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자고 있어서 보고도 못했다. 대통령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렇죠. 소각하고 한 것도 다음 날 8시 반에 대면보고를 받았다니까. 그 중요한 얘기를.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주무신 그 원인은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3가지예요. 네. 네. 하나는 대통령이 잠자리 들면서 전쟁이 나도 나 깨우지 마라.
나는 오늘 밤 숙면이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지시가 있으셨거나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주무신 걸 감히 밑에 사람들이 깨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평소부터 발휘하셨거나 네. 세 번째는 깨웠는데 안 일어나시거나 이 차가지 아닐까요? 술 많이 드셨나? 그건 뭐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일이 나도 네. 어마어마한 일이 나도 대통령을 깨울 수 없는 원래 그 어떤 네. 보이지 않는 룰이 있거나 네. 아니면 깨웠을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면 아니 근데 어느 보고를 예. 했는데 예. 안 받은 것처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책임지기 힘드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이야기는 생각은 늘 머리에 떠나지 않았어요. 당시 제가 그 상임위를 하고 국정감사를 할 때 이렇게 조치를 못하는 게 무능 때문인가 네. 할 줄은 아는데 특별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아, 모르는 의도. 모르쇠를 한 것인가. 네. 아, 그냥 무시해버린 거. 그래서 국방장관한테 물었어요. 그때. 네. 그다음에 제가 그때 운영일을 겸하고 있었는데 네. 네. 인권위원장이나 기타 그 청와대 상대로 계속 물었던 것은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니들 뭐냐? 네. 뭐냐 도대체 네. 왜 안 하냐고 네. 메뉴를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네. 그러니까요. 하고도 열심히 하고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북한이 국제사회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무시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네. 뭐 그렇게 하면 뭐 최선을 어쩔 수 다했는데 없는 우리 거죠. 이해를 네. 하죠. 네.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문 전 대통령 이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사건이 이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으니까 네. 일단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는 소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소리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건에 또는 나중에 범죄라고 이제 규정이 되고 나면 네. 이 사건이나 범죄의 가장 높은 정점에 누가 있을까? 음.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네. 그 행동을 통해서 네. 네. 월북 더 씌우기라는 이런 희한한 일을 통해서 네. 현저한 이득을 입거나 네. 그다음에 자기의 입을 현저한 손해를 막기 해치하거나 위해서. 네. 막거나 이런 네. 동기를 가진 분, 네. 사람. 네. 그다음에 그 동기를 실제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아, 네.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 해경, 뭐 청와대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과 권력자들을 네. 일순간에 무력시킬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은 네. 이제 우리 사법당국에서 찾아 나가겠죠. 우리가 심정리 씨도 물증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네. 네. 아, 근데 지금 이 보면 우리 정부가 당시에 그 한 행동도 좀 희한해요. 보면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던 국방부가 갑자기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라는 식으로 말이 휙 바뀌면서 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미 죽어서 소각까지 됐다는 사람을 찾겠다고 그때 한 열흘인가 막 수색 쇼를 했죠. 예. 온갖 네. 항공기 배 네. 다 동원해서 그리고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니까 뭐 남북 관계 활로가 뚫렸다고 뭐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막 김정은이 무슨 뭐 개몽군지라 그러고 아니 이분들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가 싶어요. 아니 우리 국민이 총 맞아 죽고 또 불태워졌는데 네. 그거 개몽군지입니까 그분이? 그래서 참 그 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신 모든 국민들은 네. 정말 의의가 없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방부가 말을 바꾸고 어쩌고 했던 모든 게 정말 그의 이제 국정감사나 그 뒤에 화제가 돼서 많은 네. 비판을 받았죠. 네. 그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해도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얼마나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나온 행태들이 보면 이분이 월북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건지 아니 실족인지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월북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때 제 기억이 나는 게
그 SI 정보를 통해서 특수 정보를 통해서 이분이 그 북한 애들이 너 왜 여기 왜 왔어 하니까 아 너무 뭐 북한으로 갈게요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북한 애들이 총 들고 쏘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당연히 북한 간다 그러지. 누가 거기서 맞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겠어요. 네. 근데 그 단 한마디 갖고 그렇게 몰아붙인 건데 이게 사실 월북 공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네. 이제 결국은 저는 봐서 정부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설마 죽이겠느냐. 그렇죠. 죽이고 그동안 시신까지 소각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관계장관회의가 그날 새벽에 처음 모이잖아요. 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 뭐 깨우거나 뭐 이런 조치가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대통령이 주무셨고 네. 그 다음은 아침 먹고 그 뒤에 보시면 관계장관회의를 여러 차례 합니다. 23일 날 네. 대여섯 번에 NSC도 여러 것만 쉽게 이야기해서 속된 말로 난리법석이 나요. 그렇죠. 자기들 그리고 이제 잘못한 말을 거잖아요. 바꾼 거지. 야 이거 피하기 위해서는 자진몰북했다고 하면 그렇죠. 좀 비난이 덜하지 않을까. 면피용이다. 예, 면피용입니다. 저는 100% 거의 면피용으로 보고 네. 자기들이 무능과 잘못 판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북 간에 무슨 상황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때 네. 남북 정상회담 평화 쇼를 평화쇼 어마어마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종전선언 거기 하고 네, 종전 그래서 이거 몰아가기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판단력이 진짜 흐린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면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하지 못한 네. 그걸 했고 그다음에 적어도 시신 소각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4일 날 40시간 정도 지나서 또 이제 겨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관계장관 회의는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는 그다음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네. 네.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네. 결국은 우리가 항의 성명을 해봤자 북한이 그렇게 영향력을 안 들을 거니까 네. 외교부 장관이 그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 부서에 가려야 돼요. 유엔 인권위 제소하고 뭐 해야 네. 돼. 그런데 아. 제가 기억으로 9월 25일인가 26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금요일이었어요. 네. 외통위가 열려서 지금 주미대사관 조태용 의원께서 네. 물었어요. 음.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한테 네. 이 당신은 뭘 역할을 했느냐? 난 몰랐다. 관계장관 회의 참석했느냐? 참석 안 했다. 그리고 이게 다 보도도 되고 속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신문 보고 알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히려 유엔에서 이렇게 막 알고 네. 네. 한국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인권 반인권 문제다. 왜냐하면 저항 능력이 전혀 없고 저항할 그렇죠. 상태가 안 된 그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100%. 그걸 어떻게 죽여요 사람이?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그런 걸 따지고 그런 걸 확인을 하고 해야 될 외교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 참석 멤버도 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북한 봐주기. 네. 그래서 그때 아까 지금 네. 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 부장님이 그거죠. 뭐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기를 했어요. 네. 아니,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계몽군주냐? 그러니까요. 미안하다 그러면 면책이 되느냐? 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그 엽기적인 살인한 사람이 그 현장 검증 때 방송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그 사람 풀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네. 거를 그 참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보면 네. 정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 게 김정은한테 보고가 안 됐겠느냐. 결국 그때 상부랑 통신한 게 다 나왔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김정은도 알았을 건데 자기가 죽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미안하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걸 정부는 아주 그때 의도적으로 김정은은 몰랐고 옹호해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처음에 그 9월 24일 날 청와대 발표, 국방부 발표 끝나고 그의 제 기억, 그의 이제 그날 네. 오후에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네. 처음에 비공개 회의로 SI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SI는 국회의원도 밖에 나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당시는 야당이죠. 우리 당 의원들은 또 한기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군생활을 했으니까 네. 야 이거는 절대 지켜주지 않다. 핸드폰을 꺼라 그래서 우리는 언론 응답 안 받았어요. 아, 근데 네. 놀랍게도 그 다음 날 9월 25일 날 그 MBC 그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에
하여튼 뭐 거기 책임 있는 네. 국방위의 그 중진 의원이 나가서 네. SY를 다 이야기했어요. 알겠어요. 아, 그 이제 받았고 그다음에 네. 이 라인은 북한 뭐 해군 사령부까지가 뭐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까지는 다 잡았는데 그 이유는 유순으로 했는지 못 잡았다. 아. 그런데 왜 7시간이 걸려서 사살을 이렇게 뒤에까지 했냐 그러면 김정은한테 받은 거로 추정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네. 그까지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이렇게 밖으로 밀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그렇죠. 뭐 하여튼 주저리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때 네. 연합신문을 해가지고 뭐 762로 쏴한 76기 네, 뭐 이런 거 76 기로 쏴라. 나오고 났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이야기 다 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딱 보고 야 이걸 잘 가공해서 하자. 그러면 면피도 되지만은 이 월북 논란으로 탁 던지니까 모든 언론과 국민 관심이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은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 사람 구조하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네. 이 이슈가 마치 그냥 완전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반인도적인 범죄에 관련된 분노나 책임, 네. 뭐 그렇죠. 구조소홀한 이런 반헌법적인 행위 이런 데 대해서 싹 비켜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대언론 공작이고 그 대국민 공작이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사건 규명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민생이 급한데 이런 거 할 때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사실 민주당이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북한 관련된 거 그리고 민주당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예외를 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배소빈 아나운서 말씀에 뭐 더 보탤 것도 없이 저 완전히 100% 동의하고요. 민주당은 뭐 제적 3분지이면 대통령 기록물 열람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을 네. 지금으로 절대 안 따를 겁니다. 네. 네. 계속 비판하고 물타기를 할 텐데 어. 그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네. 유족들께서 이미 관련 당국을 고발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발할 의지를 밝히고 있기 아.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 고소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감사원 감사 조사를 통해서 수사로 전환할 부분이 반드시 생기리라고 봅니다. 아, 네. 그 진행되면 대통령 연락물 기록 안 하고 뭐 민주당이 어떤 소리를 해도 네. 이번에 뭐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해경청에다가 9월 27일 날 그러니까요. 네. 조작 지시를 내린 뭐 네. 민정수석 A 행정관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네. 받은 사람 나올 거고요.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개 채널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모든 공무원이 그에 관련된 수십 명의 공무원이 내가 이걸 다 쌓아안고 내가 뭐 감옥에 가고 연금이 없어지더라도 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나오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도가 되고 하면 민주당 우선 대통령 기록물이 굳이 없어도 증거로 채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보고 네. 그렇게 되다가 재판이 진행되면 고등군사법원장이 영장을 허가를 해서 아, 그렇죠. 사후로 할 수도 있고 아.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나중에 여론이 몰리면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공개하자 공개하지 말자 네. 오히려 내분이 일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야 뭐 민주당이 결사 안 하겠다고 하지만 네. 세상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분들이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그거 할 때냐? 아니 이거 한다고 민생을 잡습니까? 자기들이 민생을 외면하면서 5년을 해온 분들이 갑자기 민생을 따지고 두 번째는 이 첩보 시스템이 노출되면 안 된다. 사실 그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자기들이 다 노출했어요 이미. 그 이미 노출했잖아요. 예. 그리고 노출 안 하고 그냥 감사원이 수사하면 노출 안 하고도 진실을 밝혀낼 수 네. 있잖아요. 뭐 언론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치졸한 이유를 댄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가 우리 저 SI 정보에 대해서 네. 우리가 국방부 비공개 받을 때도 그 자체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이런 네. 내용이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그다음에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서 우리 당 의원들하고 가서
좀 내놔라고 그랬더니 그건 못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그걸 본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중으로 우리한테 여야를 딸리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또는 그 표현하는 분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네.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시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어떤 경우든 네. 그 이야기를 이미 다 했어요. 네. SI 그뭐 첩보 통신 첩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자기들은. 그거는 보도된 거 그냥 나오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지금 그래놓고 어떤 말하는 가지고 거죠? 첩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나중에 그때 당시입니다만은 762 그게 연합뉴스하고 조선일보에서 이미 보도 다 됐는데 네. 그 다음 날 그 당시 원내대표는 주호영 대표였거든요. 네. 주호영 대표가 762 언급하니까 SI 노출했다고 아, 비판하고 뭐 어. 그런 일들이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예. 남이 하면 안 되고 예. 또 이것도 내로남불이네. 네. 참.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태도가 너무 이중적인데 자, 세월호 때 끝까지 다 파헤치겠다고 그렇게 네. 난리치고 수백억 원 들여서 9번이나 하셨어요. 9번을. 안 되는 거 계속 또 파고 또 파고 어차피 다 아닌 걸 아는데 그렇게 했던 양반들이 지금 와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그렇죠. 그뭐 사실은 이 모든 잣대가 동일해야 되는데 네. 그 모든 잣대가 동일해야 사실은 서로 견해가 다름도 네. 다른 사람들끼리도 대화되고 소위 말해서 그 통합도 되고 네. 협치도 되는 건데 그 문제에 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게 되면 네. 이것은 영원히 평행선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층에서도 대우각성해야 될 분야가 많지만 아, 네. 특히 민주당 계열에 있는 분들이 네. 어떤 문제를 볼 때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잣대를 대했으면 좋겠다. 뭐 차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참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세월호 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7시간 무슨 뭐 했냐 하면서 이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긴급한 상황에 도대체 그 당시에 뭘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꾸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다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지만 3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그리고 군이 그걸 알고서 6시간 동안 뭐 했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 충분히 자기가 그렇게 김정은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왜 가만히 있었는지 그 3시간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당연히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의문이 네. 18시 그날 오후 6시 40분에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습니다. 네. 22일 날 아무 네.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아무 말 안 그래서 했죠. 3시간 이후인 9시 40분에 피격되어서 돌아가시고 10시에 한 20분에 시신을 소각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뭐 밤 9시 40분 10시부터 자나요? 글쎄 저도 그걸 긴급하게 좀 아이고 이상해요. 보고받았으니까 그걸 안 했다면 그때 당시 청와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죽어 있는 조직이죠. 그렇죠. 유근히 쪽지를 넣어서 아니면 또 긴급하게 위기관리실이나 안보실에서 어떤 핵심 관계자가 뭐 안보실장이나 네. 뭐 하여튼 그 밑에 뭐 비서관이나 차장이나 대통령님이 큰일 났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북한이 사살하고 소화까지 했습니다. 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대통령은 깨웠어야죠. 자기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이고, 야 그럴 줄 몰랐는데 내 만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그런 다 거안 했다, 양보해서? 다 안 네. 했다 치자, 안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거 걸리면 자기가 소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고가 이게 안 됐는지 다음날 아침까지 네.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건 엄청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으로 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네. 시스템이거나 아니면 깨워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시에 뭐 하느라고 10시에 보통 사람이 안 주무시는데 그리고 하여튼- 자기 연설이 지금 새벽에 그쵸. 4시간 그러니까요. 후에 있는데 어. 잤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거 하면 그 잠이 사실 일찍 드는 게 아닐 텐데 네. 그 저녁 먹자마자 주무시고 2시 반에 일어나서 TV 보시고 다시 주무셨다 이러면 또 뭐 그건 됩니다만은 그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 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분 늦게까지 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네. 왜 그날만 굳이 잤는지
정말 만취가 되셨는지 음. 뭔지 정말 좀 규명해야 될 일이 네. 있어요. 아마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놓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이거. 네. 그 개인의 대통령도 네. 사생활이 있는데 프라이버시 아. 아니냐 할 거예요. 그런데 퇴근 후에는 묻지 말라. 그럼 이제 여기로 있죠. 그 평소에는 묻고 싶지도 않고 네. 존중해 준다. 그러나 이거는 중대한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반헌법적인 사건에다가 이런 반인도적인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참고인으로서 당신의 그 시간을 알아야겠다라고 우리는 반론을 제기해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확한 사건 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은 이걸 놓고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 죽이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정치권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네. 특정 동물이 지수도 기차는 가는 건데요. 제가 볼 사법 당국에서 이거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는 뭐 크게 저는 큰 뭐 영향력은 없다고 보고요. 네. 국회의원들 가끔 보면 이 범죄된 사람 눈이 빤한 범죄인데 네. 늘 정치 보복이고 표적 수사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거는 뭐 정치권의 오랜 레파토리니까 국민들께서 그거 바꿔가지고 너무 그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제 좀 다른 주제로 가보시죠. 네.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청와대 지금 폐지하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 네. 했을 때 민주당이 이거 안보 공백이다. 그래갖고 아니 그동안 안보 공백은 자기들이 해놓고 웬 갑자기 안보 공백이냐 했는데 네. 사실 안보 공백 하나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사실 뭐 연쇄적으로 옮기다 보면은 사실 합참이다 국방부다 다 잘못하면 뭐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뭐 이것조차도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은 다 안보 공백 해놓고 남한테 또 뒤집어 씌우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뒤집어 씌우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로만 볼 때 네, 3월 22일 날 첫 이와 관련해서 국방위가 열려서 네, 네, 제가 이제 질문도 하고 그때는 합참의장이 못 나와서 네. 합참 차장이 왜냐하면 장관도 계셨지만은 합참 차장이 군복 입은 최고 선임자로서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백 없다고. 없다. 네. 아 맞아요. 왜냐하면 군은 아니 이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좀 멀리 떨어져서 훈련을 나갔다. 경기도에 있는 부대가 강원도에 훈련 나갔다. 네. 그럼 그때 전쟁 나면 복귀 안 합니까? 다 우발 복귀계. 그다음에 부대 지휘소로 우리 부대 이전 많이 아시죠? 네, 네. 부대 이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다 현재 있는 지휘소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저쪽 지휘소에 미리 다 옮겨 놓습니다. 아. 그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 따지면 네. 5월 10일 밤 12시부로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옵니다.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군 지휘관들 모아놓고 화상회의 하면서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밤 12시 이전까지는 계속 활동을 하시고 네. 그동안 이전할 준비를 합니다. 아, 그 네. 시간으로 용산 신지소가 신집무실이 개소가 됐어요. 네. 모든 통신망이 아. 물론 인테리어나 이런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건 행정일이고 네, 네. 아. 그래서 그거는 공백 발생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만약 그게 공백 발생되면 네. 아니 옮기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면 대통령은 그러면 해외 순방 가면 안 되죠. 아, 국방부 장관은 그렇죠, 그렇죠. SCM하러 미국 가면 안 되죠. 아.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해도 밖에 나서 식사도 안 합니다. 항상 지휘 통제실에 앉아서 이제나 주제나 네. 김정은이 도발을 하나 안 하나를 늘 고민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되네. 세상에 그런 일이 아니.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우리 상용요원 24시간 근무하는 그렇죠. 체제가 있는 상황이 거고 다 있죠. 기본하고 네. 복귀 계획에서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SF 영화에나 나오는 해괴한 이야기를 네.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다음에 그렇군요. 제가 이 문제를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뭐 방송도 토론도 하고 많이 해보면서 네. 늘 주장한 겁니다만은 네. 세상 모든 매동 행동에는 네. 리스크와 코스트, 그 어떤 위험과 비용이 있게 마련이고 네. 그걸 통해서 없는 현저한 이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통상 우리가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걸 비교해서 플러스가 많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는 사람은 비용과 위험만 강조를 해요. 아, 무작정 찬성하는 사람이 이익만 강조해요. 그건 아, 옳지 네. 못한 태도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것은 비용이 들죠 당연히. 네. 근데 그 비용만큼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얻는 또 효과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공화국이 88년도에 출발을 했으니까 육공화국 체제가 34년이 흘렀는데 네. 늘 재앙적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아,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해소하고자 네. 대통령의 국정 운용 방식을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네. 달리 하게자. 어제 어. 기자들하고 출근하면서 대담하는 것부터 작게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얻는 현저한 이득에 비하면 네. 아, 그 얼마 비용 안 됩니다. 네. 사실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보는 것이 네. 합리적인 태도다. 저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이제 네. 국민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잘한 점 꼽아봐라 했더니 국방과 안보를 가장 많이 네.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방 안보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뭐 소소한 거 아까 말씀드린 많을 거고 한 가지만 들라고 그러면 네. 위협과 그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뭐냐에 대한 인식차.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네. 설사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처럼 민주당 네. 계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위협의 인식만큼은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현존 우리나라를 위협한다는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거는 다 변함없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 다음에 잠재적 위협은 주변국이죠. 네. 그 중에서 중국의 부상이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겠다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네. 그 전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아, 마음을 적이 갖고 아니고 네. 친구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적보다는 약간 이제 뭐 완전히 적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거의 친구에 가까운 인식을 어. 하거든. 이 차이에서 네. 많은 문제를 양산을 시킵니다. 아. 그 차이에 한미 갈등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네, 역대 대통령 하지도 않았던 네. 100몇 조에 대나 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가서 그냥 그 막 생책을 승화를 내고 내고. 네. 그래 어쨌든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협의 인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자각 능력 네. 그리고 동맹 이 네. 두 가지가 바퀴가 굴러가는데 이 두 가지가 전통적인 것은 상호 보완제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간 게 역대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는 대체제로 해서 네. 우리 자각 능력이 강해지는 만큼 동맹이 약해지는. 그래서 안보의 합은 네. 약하게 되는. 그래서 악순환 구조를 자강과 동맹은 악순환 구조를 만드는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위협을 어떻게 보느냐, 네. 그 위협을 대응하는 수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두 네. 가지가 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북한의 위협하면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 쏘고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또 7차 핵실험 네, 할 네. 거다 네, 아니다 네. 막 얘기가 네, 많아요. 네. 근데 당초에는 네. 뭐 이미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실효쇼까지 할 거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예,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차 핵실험 언제 어떻게 할 거라고 좀 판단하십니다. 네. 그거를 뭐 김정은이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객관적인 물리적인 조건으로 오늘 만약 김정은이가 결심을 했다. 네. 그러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이틀은 거의 불가능한데 하여튼 모든 요원이 그냥 모든 조건이 좋으면 네. 아무리 많이 그래도 이틀 이상 걸립니다. 어.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네. 합리적인 네. 수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준비는 다 끝났어요. 우리가 마지막 결심만 하면 최종 준비를 한다는 게 그 최종 준비가 뭐냐면 일단 하려면 핵물질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핵물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미리 집어넣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손상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재활용도 불가능한 여러 가지 네.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섭도도 많고 지금 네. 비가 많이 와서 네. 풍계리 지게 비가 많이 와서 네. 집안이 굉장히 아, 약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넣고 봉인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 폭발력을 이제 다 터져 나가니까 보려면 개척 장비를 넣어야 되겠죠. 예, 안에 그렇죠. 사람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개척 장비를 또 적절히
이 폭발로부터 작동하도록 보호해야 될 거고 케이블을 또 마지막에 연결해야 됩니다. 네. 지상 감시소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굴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나오면 그렇죠. 구멍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나오고 나면 구멍을 다시 메워야 돼요. 메워야죠 또. 이게 아.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근데 그거를 만일 지금 한다고 그러면 네. 네. 사실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로 보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느냐? 네. 지금 장마고 이래서 개척장비가 습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네네. 비가 그리고 오는군요. 이번에 어저께 그 CSIS에서 그 사진 공개된 것처럼 네. 도로가 무너져서 도로 그건 물론 4번 갱도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 풍계리로 이르는 도로들이 네. 상당히 지반도 약하고 큰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네. 했기 때문에 아. 그거 좀 보완도 해야 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봐서 땅이 좀 마르고 난 뒤 이게 장마철에 핵실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봄이나 네. 가을이나 좀 그렇죠. 그때 주로 예, 주로 할 거나 할 거로 생각되고 그다음 전략적으로 볼 때도 지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얻을 게 없어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전혀 관심을 못 받았잖아요. 미사일을 쏴도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지. 그다음에 결국은 관심은 결국은 한국하고는 별로 생각 안 하니까 솔직하게 네. 미국의 관심인데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잡아서 지금 재선하겠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네. 핵실험 하겠다니까 전 세계가 관심을 좀 모았어요. 네. 아, 그럼 핵심을 오늘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 사라지죠. 아. 그러나 하루는 주목하겠지. 아.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느냐 밀고 당겨야 계속 관심을. 관심을 유지할 수 네. 있거든요. 칼을 칼집에서 뽑기 그렇죠. 전이 좋지. 뽑고 나면 그렇군요. 끝이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 너를 혼내겠다고 때리겠다고 해야 그때 유지가 되지. 때리고 네. 나면 끝나는 것처럼. 네. 그러면 언젠가는 많이 하게 된다면 네. 11월 초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니까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8, 9월에 뭐 8월 말 정도에 평화적 지금 벌써 8월 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좀 돼서 관심이 좀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면 네. 이제 소위 그걸 해서 소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아. 협상을 하는 게 중간 선거가 유리하다고 하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 네. 자기의 이 수소폭탄 실험, 핵폭탄 핵 실험 자체가 네. 큰 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값을 네. 쳐주면. 그때가 저는 봐서 통상 막 9월 아, 9월 9일 막 돼야지. 건군 네. 이 왜냐하면 북한 4차 핵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9월 9일 9월, 많이 예, 했습니다. 네. 당창건, 구구절 뭐 이런 계기로 맞추거나 뭐 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아. 뭐 김정은이 마음은 아니지만은 네. 이 전략적인 거, 기후적인 요인, 기술적인 네. 여러 가지를 볼 때 7월, 6, 7월은 좀 어렵지 않겠나. 네. 그럼 그렇군요. 앞으로도 두세 달 동안은 좀 마음 놓고 있어도 되겠네요.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보나 마나 또 갱도 그거 하면서 갑자기 네. 활동이 포착됐다. 왜냐하면 미션 찍는 거 아니까. 네. 또 이제 4번 갱도 지금 며칠 전에 4번 갱도 활성화돼 그게 아니고요. 무너진 다리 보수하고 그런 거군요. 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4번도 결국은 연다는 거 아니에요? 네. 4번도 또 보수할 수 있는 또 활동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야 3번이냐 4번이냐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해서 네. 뭔가 쇼를 네. 계속해. 쇼를 계속한다. 그렇군요. 쇼는 계속된다. 네. 이런 거죠. 예. 그럼 북한이 미국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있죠. 그러나 뭐 아.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협상의 지금 조건이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을 네.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서 일단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선대 해제라는 거고 미국은 아니다. 네. 먼저 가시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야. 각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평행선인데 이 조건을 얼마나 서로 한 발씩 해서 맞추냐에 따라서 안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구도가 점점 네.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뭘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뒤를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핵 문제도 그렇고 북한의 도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물론 이제 뭐 한미일 관계가 공고화된 건 중요하긴 한데 야 이게 이런 구도로 가면 이게 계속 악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없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원론은 저는 뭐 간단하다고 봐요. 우선 북비핵화, 네. 북한이 비핵화 시키는 자체는 네. 중국, 러시아가 왜 북한을 그 사람들도 북한 비핵화를 원해요. 네.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늘 북한 편을 드냐면 북한 비핵화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네. 북한 체제가 그대로 존속해 주는 겁니다. 어. 그 전략적 완충 공간을 네. 자기들한테 제거해 준다는 가치가 안보적 이해가 훨씬 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북핵을 바라보는 셈법 구조가 틀린 겁니다. 아, 그런데 만약 중국, 러시아도 네. 특히 중국도 북한 핵이 북한 체제 생존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훨씬 더 큰 전략적 이해로 셈법 구조가 바뀌면 네. 행동이 바뀌겠죠. 아, 그러면 결국은 그걸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행동은 뭐냐면 한미 동맹 강화입니다. 단 한 가지 되려면 한미 동맹 강화입니다. 아, 그러면 한미 동맹이 그럼 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 기술 동맹 뭐 어쩌고 뜨는 게 뭐냐? 그것도 포함되죠. 반도체 동맹이나 뭐 네. 동맹이나 네. 결국은 북한 핵이란 위협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 이득보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보다 죽고 사는 문제가 더 크다고 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코드 플러스부터 네. 이런 상황이 초래되면서 그다음 한미 동맹이 군사적으로 강화되면서 핵을 공유하든지 뭐 미사일 방어만을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점점 강해지잖아요. 네. 그 더구나 그게 항공과 한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네. 집단 안보 기구로 확장이 된다. 네. 네. 그러면 거의 아시아판 나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네. 그 나토 같은 집단 안보 기구가 이게 출연한다는 것은 아마 시진핑의 머리에는 구소련의 안 좋은 결말이 머릿속에 스치게 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북한 핵을 놔두게 되면 아,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 동맹이 강화가 인도 태평양을 넘어들면서 옛날 나토와 미국처럼 핵도 공유하고 미술 디펜스 소위 네. 미사일 방어망도 더 가까이 돼서 군사 동맹으로 사실은 철저하게 유지가 된다. 그럼 지금 중국을 인도 완전히 태평양은 포위하는 거네요. 애웠다는 그렇죠. 거네요. 인도 태평양은 군사 동맹이 아니잖아요. 네. 미나토 동맹은 군사 동맹이죠. 네. 군사 동맹이라고 단순히 경제 이런 걸 넘어서 안보 동맹으로 철저히 된다고 그러면 시진핑은 불안할 겁니다. 네. 그럼 그걸 시작된 게 가장 약한 고리가 사실 한국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 세계 동맹국 중에서 중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성폐와 관계없이 싸울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네. 대한민국은 베이징을 점령 못해도 서울을 점령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단독으로 네. 유일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핵무기는 뭐 또 다른 문제니까 네. 중국이 사용하지 못하죠. 아, 네. 저는 우리 60만 대군이면 중국군 충분히 뭐 바다에서 막을 수 있다고 봐요. 별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나왔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차이보다 훨씬 중국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군사력의 적다. 차이가 적습니다. 어. 특정 부분은 아마 우리가 우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세계 뭐 5위, 6위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저는 지금 현재 중국의 군사력으로서 대만 상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글쎄 가다가 바다에 빠져 수장될 그런데 거라고 그보다 그러더라고요. 훨씬 넓은 서해에 네. 무슨 우리 예비군 다 하면 300만 대군이 있는데 네. 지들이 다 동원해서 1000만 대군을 신할 배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무에 중국의- 맞아 죽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인도 태평양뿐만 아니라 나토에서도 네. 단독 국가가 이렇게 미국 동맹 중에서 강력한 군사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 가장 위험한 고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제 30년 동안 미국 중간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네. 물론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자 동반 관계를 잘 유지하던 나라가 완전히 돌아서는 그렇죠. 건 그럼 정말 중국도 재앙이죠. 힘들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 서해 섬 많잖아요. 네. 거기다 동굴에 미사일 심어서 랴오닝호 같은 항공모함 오는데 항모 킬러를 한 방 우리 기술 다 있어요. 아 그렇죠. 한 방에 할 수 있는 미사일 배치해 가지고 뜰 때마다 동굴 문 열면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국은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전략적 가치인데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략적 이점을 다 날려서 그렇지. 아 그렇죠. 네. 3분의 1다 하셨죠.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네. 북한 핵에 대한 비핵화 없이는 네.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느끼면 네. 중국이 비로소 북한 비핵화에 나서게 됩니다. 아, 오히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 비핵화가 실패를 해도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네. 북한이 핵 도발을 못 해요. 어, 강력한 억제력을 가집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또 나아가서 억제가 실패했을 때 북한의 핵이 쏘기도 전에 무력화, 지상이나 공중에서 무력화시키는 시스템 이거 이제 갖추. 이 세 가지를 네. 결국 하는 핵심이 단 하나가 단어가 한미 동맹 강화다. 네. 그렇군요. 한미동맹 네. 강화. 그렇군요. 이번에 또 군 대장들이 전부 교체되는 그런 네.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 군 인사의 큰 방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이 썼던 말인데 네.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가. 아. 그 이번에 뭐 제가 개개인을 평을 하는 건 부적절해서 네. 제가 대부분 아는 분들인데 아주 책임자를 잘 선발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대가 그동안에 훈련도 안 하는 군대, 북한 눈치 보는 군대, 네. 기강은 해해지고 성추행만 남은 군대 이런 참 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흐트러진 기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뭔가 많이 바뀔까요? 어떨까요? 저는 바뀐다고 보고요. 네. 우선 그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군의 전투력이라고 그러면 네, 네. 유형 전투력 눈에 보이는 거 네. 이게 병력, 뭐 무기 이런 것들이고요. 무형 전투력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우리 정신전력이라고 그럽니다. 아, 네. 정신전력은 세 가지 구성이에요. 하나는 우리 국가관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네. 어떤 이념과 체제로 어떤 나라인가 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나라를 위협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게 대적관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 네. 이 세 가지 바퀴가 돌아가는 걸 우리가 정신전력 체계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하나하나 거의 다 파괴했어요. 주적 네. 개념 그겠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시장 경제와 우리나라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에 반하는 조치들을 또 반하는 내용들을 사실상 보이지 않게 그렇죠. 했겠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는 제일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평화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둥.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 그랬죠. 2018년인가 어디 전방에 가서 제가 놀라운 발언을 한 거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병사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네. 병사 식당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는 군인들한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아니다. 네. 목숨이나 이런 것들 표현하셨어요. 네. 대강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웃기는 거예요.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군대를 양성하면 다른 공무원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군인한테는 목숨을 바치라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아, 그 명령을 군인이 거부하면 군인이 아니죠, 그건. 군인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요. 형사상 명령 불복장죄로 감옥에 갑니다. 근데 다른 공무원한테 당신 목숨 버리고 이 일을 해 그러면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그 처벌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요구도 못합니다. 아, 지금 당장 가서 서울시 공무원 보고 서울시장이 목숨 당신 바치러 목숨 바쳐서 당신 목숨을 내놓고 저 불길에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강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군인입니다. 군의 존재를 네. 그래서 군인들한테 사실은 서양이 우리나라는 참 그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복지도 잘해주고 연금도 군인이 내서 받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선진국은 전부 다 100% 국가에서 다 줍니다. 세금으로. 그러니까 그래 주는 이유가 너 죽으라면 죽는 게 의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건 시대는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군대는 뭔지 네. 자,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당연히 이제 아까 말한 이런 걸 돌려 세울 것이고요. 네. 그런데 만약 정부가 그런 의지, 정부와 국방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군대가 바뀌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요. 네. 바뀝니다. 아, 왜냐하면 군대 구성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지금 병사 복무 기간이 18개월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18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5월 10일 이후로 입대한 장병들이 100%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소대장, 중대장 네. 이런 분들도 다 바뀌겠죠. 아. 네. 그러면 뭐냐면 18개월 후에 한국의 군대는 지금 군대와 다른 군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네. 한강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동일한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계속 그러네. 바뀌. 계속 흘러가니까. 군대라는 간판은 있지만 흐름이 바뀝니다. 어. 자, 2017년 5월 2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정권이 됐는데 딱 2년 후인 그때는 네. 복무 기간이 21개월, 20개월 그랬어요. 네. 평균. 네. 3층 목선 침투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 뒤부터 계속 벌어지는 사건이 2개월, 1개월에 한 번씩 계속 무슨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뭐냐면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2년 후인 2019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네. 산술적으로 볼 때 네. 그전 군대와 완전 다른 군대가 우리 앞에 놓여진 거예요. 아, 그 말은 다시 하면 그 시간만큼 네. 이제는 복무기간 18개월 줄였기 때문에 네. 1년 반 내지 2년 후에는 다른 군대다. 완전 다른 바뀐다. 군대고 네. 올 연말만 되더라도 네. 네. 조직 구성의 30-40%가 바뀝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고급 장교, 네. 뭐 연관급 이상 장교는 옛날부터 있어 왔거든요. 단지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불평은 있지만 말은 못하고 순응했을 네. 뿐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 연말부터 변화의 조짐을 피부로 느끼실 거고 네. 내년 연말쯤 되면 네. 완전 다른 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확고하시지만 지금 뭐 새로 임명된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네. 이 문제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깨닫고 계시니까 네. 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군에 가졌던 애정과 사랑에 대해 다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에 보답할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원식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좀 안심도 되고 네. 또 의욕도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아주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국민들이 참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다시 보면서 상당히 의문도 많고 네. 또 의욕도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